식사들 하셨습니까? 날이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다행히 주말을 지나면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 추우면 밖에서 일하는 분들 참 힘들죠. 많이 껴입으면 일하다 땀나서 더 힘들고, 그렇지 않고 가볍게 입으면은 못 견디게 춥고 뭐 그렇게 답이 없습니다. 특히 이맘때 군생활하는 장병들 고생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요즘 한참 동계훈련 중일 때죠. 씻는 것도 부실하고 춥고, 그렇다고 뭐 실내 생활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동상도 걸리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죠. 그래서 겨울을 어디서 났는지, 몇 번 겨울을 났는지가 군생활의 고생의 척도가 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복무기간이 18개월밖에 안 돼서 겨울을 한 번 내지는 2번밖에 지나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최소 2번, 재수없으면 3번 겨울을 나는 경우도 있었죠. 4번 이상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도 60세가 넘으신 분들일 겁니다. 진짜로 연천이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 군생활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혹 오토바이 타다 여행하다 보면은 아직도 시설이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데서 고생하는 군인 장병들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8, 90년대 군생활할 때는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친구 하나가 오토바이로 화천 다녀왔다고 하니까 사방거리 말만 들어도 이가 갈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정말 분노가 느껴지는 얼굴로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참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휴가 내서 집에 오는데 이틀, 가는데 이틀, 4일 까먹고 시작한다고 하는 데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은, 90년대 초반 군번인데도 빼찍하 얘기하는데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워서 잡소리 좀 해봤습니다. 추울 때는 방구석에서 귤이나 까먹고 유튜브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입문 초보가 당황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에서 이용되는 우리나라 파소 같은 동호회 사이트에서 퍼온 내용에 살을 붙인 이야기입니다. 살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로 많이 떠들다 보니까 그래도 챙겨 입고 신고 하는 분들이 늘은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도로에 나가보면은 초보티가 팍 나는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죠. 간혹 보면은 등산용 점퍼나 일상복으로 오토바이를 즐기는 분도 많습니다. 아마도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내용이지만은, 아주 비싸고 유명한 메이커는 필요는 없어도 내 몸을 방어해줄 마지막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좀 챙기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보호대가 있는 자켓이나 바지, 부츠는 꼭 신으시고, 오토바이에 오른다는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타셔야 큰 탈 없이 라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입고 신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나 오토바이도 적응 안 돼서 죽겠는데 라이딩 기어가 온몸을 쪼여온다면은 더 힘들고 집중력도 떨어지죠. 적당히 입고 편한 소재로 된 라이딩 용품을 적당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주 비싼 가죽 자켓이나 바지, 부츠, 글러브, 헬멧 그런 거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알리에서도 좋은 자켓, 바지, 부츠 많이 나옵니다. 다만 헬멧과 글러브는 좋은 거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비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는 장비를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헬멧은 용도에 맞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크루즈 투어용이냐 알차나 네이키드용은 반드시 구별하셔서 구입하셔야 바람받는 방향 때문에 헬멧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머리를 누르는 압박감이 좀 덜합니다. 글러브는 꼭 끼워보고 손에 잘 맞는 사이즈인지 확인하시고, 스로틀이나 브레이크, 클러치 조작에 불편함이 없는지, 재봉선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라이딩하다 보면은 정말 피로감이 이 두 품목 헬멧과 글러브가 많이 차이를 나게 합니다. 많이 드렸던 이야기라 더 이상 말씀은 줄이겠습니다. 20대는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바로 사고를 많이 치고, 30대 이상은 입문한 지 2, 3년 차에 사고를 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20대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간땡이가 부어서 달려드는 반면에 30대 이상은 그래도 본인의 행동에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하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하기는 합니다만은, 30대 이상이 2, 3년 차에 사고 치는 이유는 오토바이에 익숙하지 않은 때는 조심하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꼭 과실하거나 과욕을 부리는 과도한 자신감이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약간의 자신감은 좋고 심지어 필수적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빨리 너무 과하게 자신감을 갖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커브를 너무 빠르게 돌거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혼잡한 도로에 뛰어들거나 자신의 실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너무 과한 출력의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것 등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거기다 떼빙이라도 하거나 친구와 같이 라이딩이라도 하게 되면은 꼭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한번 땡겨본다고 과속을 한다거나 코너에서 추월이나 너무 깊은 코너에서 속도를
내거나 하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만한 속도, 실력 내에서 철저하게 감정을 누르고 라이딩을 해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고 나만의 스타일로 라이딩을 해야만 경치도 보고 즐기는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속도만 즐기다 보면은 결국 오토바이에 매달려 있다가 라이딩이 끝나는 경치와 전경을 가슴과 눈에 새기지 못하는 라이딩을 하게 되죠. 차라리 충분히 라이딩을 즐길 만한 실력을 갖추는 동안 혼자 독고다이 라이딩이 훨씬 본인의 스타일을 빨리 찾고 정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남의 꼬랑지 따라다니는 라이딩은 하지 마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고속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보다는 저속에서 제궁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고속사고는 한문철 TV라도 나오지만은 제궁은 어디에도 안 나오지만은 초보든 고수든 안 당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빈도가 빈번할 만큼 많고 특히 오토바이에 적응하지 못한 초보에게는 거의 필수 과정일 정도로 반드시 거쳐가는 제궁이죠. 일단 제궁이 많은 이유는 시트고에 적응 못한 상태에서 발착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다음은 좁은 곳에서 유턴이나 오토바이를 돌릴 때 많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오토바이 무게감에 적응하면은 발착지 불량으로 제궁하는 경우는 좀 줄는데, 유턴이나 좁은 곳에서 오토바이를 서행하러 돌리는 제궁은 시간이 지나고 실력이 어느 정도 늘어 중수는 돼야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좁은 곳에서 오토바이를 돌릴 때 오토바이가 넘어가는 현상은 스로틀 전개로 어느 정도 방지가 가능하고, 이런 스로틀 조절을 자유자재로 한다면은 오히려 회전 반경보다도 더 줄여서 오토바이 돌리는 기술도 가능합니다. 초보가 이런 스킬이 안 되는 것은 단 하나, 스로틀 조작이 서툴러서 그러는 것과 오토바이 무게중심을 제대로 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죠. 제가 초보 때 키워야 하는 실력을 늘리는 것 중에 하나가 팔자 돌기를 연습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넓게 크게 돌고 점점 간격을 줄여서 돌다 보면은 2-3m 간격에서도 팔자 돌기가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 유턴 실력이 된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서 팔자 돌기로 오토바이를 컨트롤할 실력이 되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이상 절대 제궁은 안 합니다. 그만큼 오토바이 무게중심을 스로틀로 세울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스로틀 조절 능력과 함께 익혀야 하는 것이 크러치 컨트롤 능력이 동반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크러치가 붙는 시점과 완전히 붙는 시점을 잘 파악해서 반 크러치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제궁은 좀 면할 수 있죠. 제궁하는 분들이 공통점이 넘어지면서 왕 하는 엔진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스로틀 조작이 미숙하거나 버티다 스로틀 감아지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입니다. 평소 연습을 많이 하면 그렇게 왕 하지는 않죠. 그냥 놔버리고 탈출을 하죠. 오토바이는 버리더라도 몸은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니까요. 오토바이 살리려다 몸도 껴서 오토바이도 못 살리고 몸도 다치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몸에 코어 힘이 딸리면은 오토바이 무게중심이 약간만 벗어나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기 쉽겠죠. 그래서 버티는 힘도 무척 중요합니다. 몸의 코어 힘은 오토바이를 세우는데도 엄청 중요하죠. 말이 좋아 제궁이지만은 아무리 똥오토바이라도 제궁하면 속 많이 쓰립니다. 일단 핸들 팁이나 백밀러가 제일 많이 갈리지만은 심하면은 엔진, 연료통도 갈리면서 경제적으로도 데미지가 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한번 넘어질 때마다 심하면 몇백만원씩 중고가에 감가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시선을 좀 멀리 보고 조속 유턴, 팔자 돌기, 부드러운 정지, 출발, 언덕길 출발 연습은 꾸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감 있게 쫄지 않고 라이딩이 가능하죠. 저도 이 시선 처리 문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좀 힘듭니다. 특히 오토바이에 처음 입문하거나 기변을 하고 나면은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앞바퀴 바로 밑의 도로에 의식적으로 시선이 고정되는 겁니다. 저도 잊고 살았는데 작년에 오토바이 리뷰를 하다가 보니까 처음 타는 오토바이에서 그런 현상이 생겨서 속도감이나 높이감을 더 느끼다 보니까 과감하게 라이딩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섭고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바로 앞을 보면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고 교통 흐름 등의 위험 요소 파악이 안 되고 놓치게 되고 오토바이를 안정적으로 조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선은 가급적 멀리 보고 앞바퀴 방향이 아닌 내가 가야 할 길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속도감도 줄고 멀리 보면서 도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며 대처할 수도 있고, 코너에서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면서 오토바이 무게중심과 코너의 각도에 미리 대처가 가능합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겪는 문제인 목표 고정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 고정을 경험하는 동안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위험한 상황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 움푹 패인 도로, 자동차 범퍼, 자갈바, 심지어 연석 같은 장애물을 계속 응시하다 보면은 오토바이가 시선을 따라서 시선 머문 곳으로 그대로 돌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모토GP 선수들이 코너를 돌 때 머리 시선은 코너 끝쪽을 응시하는 것이 그냥 머리로 무게를 더 실어 시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코너 끝을 보고 돌아 나가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합니다. 멋지게 보이거나 몸시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목표 고정 현상을 이용해서 코너 끝으로 시선을 주고 그 코너를 자연스럽게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는 것이라고 하죠. 어찌 보면은 목표 고정 현상을 역이용하는 라이딩 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딩 중에는 어떤 특정 목표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멀리 종합적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고 코너에서는 반드시 코너의 끝을 응시해서 자연스럽게 코너를 빠져나가는 훈련을 의식적으로 연습해서 무의식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훈련이 부족해서 몸이 굳어서 자연스러운 오토바이 조작이 안 되다 보니 코너 라인이 부풀어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평소에 시선 처리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초보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위험상황이 발생하면은 자동차 생각으로 뒷브레이크를 세게 밟거나 앞브레이크를 세게 급하게 잡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동작이 오토바이를 슬립시키거나 통제력을 잃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전자장비가 좋아져서 이런 갑작스런 브레이킹도 어느 정도 오토바이가 보정해주기도 하지만은 전자장비도 한도가 넘어가거나 통제 범위를 넘어가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확률이 높죠. 특히 도로에 자갈이나 모래가 깔린 경우 거의 100%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앞브레이크보다는 뒷브레이크 위주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뒷브레이크는 제대로 된 제동이 될 수도 없지만은 요즘은 뒷브레이크를 잡거나 앞브레이크만 잡아도 앞뒤 브레이크가 연동되어 적당한 제동력을 분배해주는 오토바이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종은 대부분 고급 기종에 적용되는 옵션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앞브레이크를 리니어하게 잡아서 부드럽게 제동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앞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오토바이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앞브레이크로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해서 전체적인 접지력을 확보하게 되고 오토바이 특성상 앞브레이크가 더 좋기 때문에 앞브레이크를 최대한 이용하여 제동을 하셔야 빠르고 정상적인 제동력이 발휘가 됩니다.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뒷브레이크 용도는 정차시나 코너링 중에 속도를 줄이기 위한 용도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자장비가 아무리 좋다고 믿고 무리하는 주행 습관은 절대 좋은 습관이 아니죠. 전자장비도 세팅값 이상으로 통제력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오토바이를 놔버려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라이더 본인의 통제 능력 이상 무리한 운행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라이딩하는 것이 사고를 내지 않고 오토바이를 잘 타는 비결입니다. 가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주변 교통 상황을 인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로 쌍라이로 운전하는 인간들이 많죠. 진짜 뒤따라가다가 보면 얼굴 보고 싶은 인간들이 이제는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아줌마나 할아버지들이 그런 운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1차선에서 각 잡고 정숙주행하는 인간들 진짜 혈압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입에 욕을 자동 발사하게 하는 인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심하면은 지방도 2차선에서 그지랄하는 인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오토바이 타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차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 날아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 운전을 하시려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해 보시면 오토바이가 잘 보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오토바이 타고 있다면 자동차 운전자는 여러분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토바이는 순간 발진 속도나 가속감이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고 차선 변경도 쉽다 보니까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니 깜짝 놀라서 그래서 가끔은 위협하기도 하게 되고 서로 반목하고 멸시하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라이더는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라이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피해주거나 차선을 내주는 경우를 요즘은 많이 봤습니다. 나라도 뒤에서 오토바이가 추월하려고 깔짝거리면은 절대 추월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자동차 운전자와 서로 예측 가능한 라이딩, 특히 보이지 않는 뒷범퍼 운전자 쪽에 바짝 붙은 사각지대에서 라이딩을 하거나 차량 좌우 후방에 바짝 붙어서 차선을 유지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민폐죠. 서로 기분 나쁘지 않아야 하고 감정 안 상해야 즐거운 라이딩이 될 수 있죠. 추월할 때도 한 대씩 깔짝거리면서 연속으로 추월하지 말고 참았다가 쭉 밀렸을 때 한 방에 추월한다거나 상황이 좋은 타이밍에 추월하는 요령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수십 배는 더 운전 센스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교통상황과 상관없이 인생 뭐 있냐 내로 쌍마이 하는 분들입니다. 유유자적도 상황 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을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제 일생일대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선이나 간선에서 본류로 합류하는 지점에서 생겼었습니다. 이 경험은 오토바이 인생에 사고를 몇 번 당해봤지만은 사고 직전까지 갔던 가장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심지어 초보 때도 아니고 오토바이를 한참 탔던 때 생겼던 이야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선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데 백밀러만 보고 진입했다가 대형 화물차에 깔려 죽을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순간 숄더 체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백밀러만 믿고 본선에 합류하다가 그런 지경을 당했었죠. 거기다 본선 합류 전에 가속도도 안 하고 여유만만하게 진입하려다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습니다. 다행히 화물차가 크락션을 울리면서 1차선으로 바꾸면서 사고는 피했습니다만은, 이 경험을 돌이켜보자면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선을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숄더 체크를 하자. 두 번 하자. 나이가 먹으면은 노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동체 시력도 나빠져서 한번 슬쩍 봐서는 달려오는 차의 속도나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 봐서 차량의 위치를 보고 속도를 예측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괜히 두 번 보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 보고 있는 차 위치하고 두 번째 봤을 때의 차 위치를 대충 위치를 보면은 속도가 나오죠. 꼭 숄더 체크는 좌우로 두 번 하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선에 합류할 경우는 최소한 본선에서 달리는 차들보다 더 빠르게 가속해서 진입해야 한다입니다. 즉 본선이 80km 달리고 있으면은 나는 90km 이상으로 본선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속도가 안 나는 저배기량 오토바이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저배기량은 그런 도로를 못 가냐? 못 들어가는 것이냐? 네, 답은 안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본선에 차가 없는 순간을 찾아서 진입을 해야 하겠죠. 외국에서는 이런 본선 진입 순간에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풀악셀을 한다고 합니다. 추월 순간이나 본선 진입 시 가속 구간 100m에서 200m 안에서 달리던 속도인 30km에서 50km에서 100km까지 한 방에 풀악셀을 못한다면은 그 위험성은 여러분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로틀 조정 능력이 중요하고, 그런 능력이 안 되면은 피해서 다니는 것이 답이죠. 이런 오토바이 속도 조절 능력, 교통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등 종합적인 능력이 안 되면은 사고 위험은 자동차보다 훨씬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 재수의 몸을 맡기고 타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를 20년, 30년 타도 시동을 꺼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가 그렇게 시동을 꺼트리는 모습을 보고 웃는다거나 창피를 주는 분들도 많죠.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보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자꾸 그렇게 놀리면은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이상한 버릇이 생기죠. 브레이크만 잡으면은 클러치를 같이 잡아서 시동을 살리려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게 굳어지면은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주 심한 내리막에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한다고 무의식적으로 클러치를 잡으면은 속도가 확 붙으면서 그냥 날아가 죽죠. 또 장애물이 나타나서 급하게 급정거한다고 브레이킹 하는데 클러치를 같이 잡으면은 ABS도 뭐도 필요 없이 뒷바퀴 트랙션이 사라지면서 그냥 오토바이가 날아갑니다. 저도 미래주 입양하고 전기계통 이상으로 시동을 많이 꺼먹었습니다. 시동 꺼지면 그냥 발로 밀어서 길가로 나가거나 비상등 켜고 다시 시동 걸고 출발하면 되죠. 뒤에서 빵빵거리면 손 한번 흔들어주고 비상등 켜면 되는 것인데, 대부분 당황해서 머리가 정지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동행하는 초보가 그런다면은 담담하게 다시 시동 걸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차량에게 미안하다고 대신 손 인사 정도는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누가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니 초보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쫄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담하게 시동 다시 걸고 가면 되죠. 다만 초보 입문자들의 경우 클러치와 스로틀 컨트롤은 라이딩 전에 반드시 마스터할 때까지 연습하셔야 합니다. 장거리 라이딩 나가는데 최소한 공기압, 엔진 오일량, 냉각 수량, 전조등, 배터리 상태, 방향 지시 등 체인 장력 정도는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겠죠. 이런 사전 정비나 점검은 밥 먹는데 숟가락 드는 것과 같은 사전 동작입니다. 최소한 확인뿐만 아니라 볼트가 헐겁거나 전과 다르게 안 나던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반드시 점검, 정비,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좁아서 전화 한 통이면 한두 시간 안에 견인차가 올 수 있는 나라에서 무슨 걱정이냐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견인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조치만으로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길바닥에서 한두 시간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해봐서 아주 잘합니다. 고장나서 기름 떨어져서 여러 번 그래봤습니다. 자괴감 쩔죠. 그래서 간단한 공구나 많이 쓰는 볼트, 케이블 타이 몇 개, 빵꾸 키트, 충전 펌프 정도는 가지고 다녀도 이런 상황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은 오토바이 접지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오토바이를 많이 타보거나 과격하게 운전해보면은 정말 10%에서 20% 공기압 차이만으로도 뒷바퀴가 털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자동차와 다르게 민감한 것이 오토바이라는 것은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거나 개가 길을 가로질러 가거나 뛰어들거나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초보 라이더들은 핸들을 꽉 움켜쥐거나 스로틀을 갑자기 닫거나 브레이크를 급격하게 잡거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핸들을 꺾는 등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저희 경우는 이런 상황을 상정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경험치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상황에 대처가 되지만은 초보는 그럴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경험치로 상황 연습을 하거나 숙달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황 연습하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브레이킹, 스로틀 컨트롤, 핸들 조작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방어 운전이 가능하죠. 초보일 때일수록 핸들을 힘주어 꼭 잡고 긴장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짧은 거리를 라이딩하고 들어와도 어깨, 팔, 손목, 허리, 다리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죠. 그런데 자동차 운전을 하면 좀 덜 힘듭니다. 자동차는 경험도 많고 힘들게 운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릴렉스하게 운전을 해서 그렇죠. 오토바이도 약간은 힘을 빼고 릴렉스하게 라이딩 하다 보면은 500km, 700km 라이딩을 하고 들어와도 힘은 들지만은 몸이 아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이 정식 교육 과정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코스에 적응하는 방법만 아주 속성으로 쪽집게같이 절대 시험에만 떨어지지 않게만 교육을 시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라이딩 스쿨이 없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보통은 선배 라이더나 친구에게 배우거나 길바닥으로 뛰어들어 그냥 부딪히며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나쁜 습관이 자연스럽게 학습되거나 버릇으로 굳어져 오토바이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열심히 후학을 양성하면 당연히 본인과 같이 똑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라이딩을 하게끔 전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식 라이딩 스쿨을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우는 커리큘럼이 좀 다르고 급이 다르죠. 꼭 기회가 된다면 라이딩 스쿨에 다니는 것을 아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외국 인터넷 모임에서 나온 초보자가 흔히 하는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경험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라서 공감할 내용도 있고 그렇지 못할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쓸만한 내용들이라서 모아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